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글을 확인하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실 수 있는 법률 대응과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글은 반드시 댓글로 좀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게 상담 내용인지 방송 영상을 위해서 소지를 주신 건지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전화가 왔는데 일단 조사 일정은 잡아놨습니다. 이게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은 정말 간단한 조사니까 잠깐 와서 진술서만 쓰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죠. 제가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거의 200만, 300만 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이 경찰 조사에 대해서 상식도 많이 없고요. 경찰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조사인지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중요한 조사였구나 깨닫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형사 전문 변호사분들께서는 경찰 조사, 그 중에서도 첫 조사를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형사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서 갑자기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중요한 증인이 나타나고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무죄 판결을 땅땅 받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 조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진술 조서를 받는 그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경찰 조사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형사 사건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경찰 조사관입니다. 땡땡 경찰서 담당 수사관입니다. 누구누구 되시죠? 예,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관이 누구누구 씨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씨가 땡땡님 관련해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조사를 좀 받으러 오시죠. 내일 저녁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첫 번째로 이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주저리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다 변제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다 합의된 걸로 다 말 맞췄는데 이거 조사 받아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뭔가 잘못한 거는 인정한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할 때는 이때 했던 말들이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어요. 땡땡씨 전화상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말이 다르네요. 말이 바뀌신 건가요? 또 반대로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했다가 집행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빨리 인정하고 합의를 좀 진행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다라는 게 나타나면서 수사관이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그 전화 내용을 이제 수사 보고로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전화 때도 실수하지 않고 가능한 내 정보를 많이 드러내지 않고 내가 충분히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고 많이 당황하시더라도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본 다음에 답변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고요. 굳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딱 3가지 정도만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 죄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제목으로 고소가 된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소인이 누굽니까? 또는 인지사건이 된 겁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좋으세요. 세 번째로 담당 수사관의 인적사항, 담당 수사관이 누구고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이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담당 수사관이 앞으로 내 조사를 계속해서 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되거나 하는 결정까지도 해줄 수 있는 담당 수사관이기 때문에 그 담당 수사관의 인적사항 정도는 충분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출석 날짜가 기본적으로 너무 짧아서는 안 되는 게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걸 통해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고소장을 확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고소장 확보를 통해서 상대편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어떤 범죄 사실로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은 뭐 잘 됐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썼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보고 대응하는 것은 고소와 관련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스타크래프트 정찰이고 맵팩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고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열흘 정도의 기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열흘 뒤로 이 조사 일정을 미루시고 고소장 받아보시고 변호사 상담도 좀 충분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5일 정도 기간을 좀 확보해 두시고 조사 일정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일단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전화가 왔다면 첫 번째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하시고 담당 수사관 인적사항을 좀 확인하셔라. 그리고 절대로 전화상으로 어떤 해명을 하거나 주저리 말씀을 많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조사 날짜를 10일 이후 가능하다면 20일
일주일 정도 충분히 좀 텀을 둬서 조사 일정을 잡으신 다음에 그동안의 고소장 확보해 보시고 변호사와도 충분히 법률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에 임하셔도 늦지 않으시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지금 형사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호구가 잡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뭐 좋은 코멘트도 안 하지만 안 좋은 코멘트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유튜브 뭐 릴스를 많이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뭐 이 변호사 아니야, 이 변호사 잘하는 변호사냐, 못하는 변호사냐, 뭐 성실하지 못한 변호사 너무 많다, 이 변호사와 트러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가능하면은 변호사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에 변호사 업계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블랙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변호사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호구 잡히지 않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지 않고 갔다가 호구 잡히신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시는 잘못된 관행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말 첫 번째 주의 상황인데요. 첫 번째, 내가 누구랑 상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뭐 직원만 받고 또 방문했더니 또 사무장님만 있고, 근데 실제로 내 사건을 담당하실 변호사님은 뭐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단순히 뭐 로펌 믿고 진행했다가 법무법인 믿고 진행했다가 마케팅 보고 진행했다가 진짜 큰 선임료만 드리고 여기저기로 뭐 핑퐁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말이 나오고 있는 뭐 네트워크 펌들, 그런 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담을 하는 변호사 또는 뭐 사무장하고 내 사건을 수행하는 어쏘 변호사라고 하죠. 어쏘 변호사가 소통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러 오시는 분도 진짜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이든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뭐 100% 이깁니다, 그런 변호사보다는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나눠가지고 보수적으로 얘기해주는 변호사가 저는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변호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무조건 재판에서 이겨드릴 수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변호사가 이렇게 승소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재판에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요새 워낙에 치열하고 상대편도 많이 다투고 뭐 쟁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법리만으로 무조건 이기게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재판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소할 리스크와 최악의 경우, 그런 보수적인 경우를 반드시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을 하실 때 당연히 이런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연히 변호사 선임 비용이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무조건 비싸다고 무조건 그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싸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싼 게 아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업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따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출장비나 압류 집행 이런 거 비용이 따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산정되는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때 부과가 되는 것인지 정확히 기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나 뭐 출장비 이런 게 따로 부과가 되는지 명확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 비용이 너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의뢰인에게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진행하기를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단순히 선임료가 높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것보다는 선임료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지,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서 책정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착수금은 얼마인지, 개별적인 뭐 추가적인 서면 비용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물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소송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선택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이것을 좀 알려주는 상담이 좀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상담의 질이 높아졌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송의 품질도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할지 형사 고소를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금전거래가 전제가 되는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이 먼저 하고 그 다음 고소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단 형사 고소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약이 있었다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민사를 먼저 하고 형사 고소를 나중에 하는 것이,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사기나 이런 혐의점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내가 맞아서 피해를 입었거나 업무 방해를 입었다, 명예훼손을 입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형사 고소를 먼저 한 다음에 그 형사 고소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서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민사로 돌아와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을 좀 할 수는 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계약, 금전거래가 문제가 되는 사건은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면이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 불법행위는 형사사건에서 어느 정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미리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다. 사건에 따라서 민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하고 형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 많은 걸 좀 맡겨야 되고, 최근에 수사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하시기를 권유드려요. 내가 이걸 꼭 이겨야 되고 좀 피해를 많이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형사 고소 기회는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총알이 딱 한 발 있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총알을 아껴놓고 있다가 이걸 압박용으로 쓸 수 있고 최후의 순간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형사 고소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남발하시거나 함부로 사용하시는 거 절대 비추천드리고, 하시기 전에 무조건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 번씩은 받아보시고 형사 고소하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